안녕하세요, 삼봉오리 팀입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 모교인 경기대학교 근처에 있는 광교산에 와 있습니다. 우선 저희 팀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직상이예라는 말처럼 곱게 솟아있고 예리한 꼭대기가 있는 것을 삼봉오리라고 합니다. 흔히 삼봉오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외로운 솥불과 같이 홀로 서 있는 모양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삼봉오리의 대부분은 여러 개가 모여 산체를 이루는 모양입니다. 저희 팀원들 개개인도 각각의 높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되었으며 이런 모습이 산봉우리와 비슷하다고 느껴졌고 팀원 중 한 분의 이름이 산봉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런 유머 있는 팀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모두 경기대학교 무역학과에 진학 중이며 무역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통상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대해 깊게 배우고 많은 경험을 하고자 통상정책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산봉우리 팀 화이팅! 생산性이론 시작하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문제, 악화되어가는 상황에 변화를 주기 위해 탄소 국경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우선 환경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국제적 차원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기 중 CO2 농도 상승으로 인해 온도가 0.5도씩 상승하게 될 경우 폭염과 고온, 가뭄, 폭풍, 빙하 축소 등의 현상이 악화됩니다. IPCC 보도 자료에 의하면 최근 40년은 1850년대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기온이 높게 나타났으며 폭염 및 이상기후 현상 또한 몇천 년 동안에도 전례없는 수준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도쿄 의정서에 따라 각국의 실적에 맞게 탄소 배출 감축제도 실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의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보아 추가적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탄소 누출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EU 영내국은 탄소 배출 감축의 본격화를 위해 ETS를 비롯한 환경 제도를 시행 및 강화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U 기업의 경우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등으로 생산 원가가 상승해 여객국 대비 불공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성은 생산 시설을 규제가 취약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탄소 배출을 이전시키려는 이른바 탄소 누출 현상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영내 생산 기반이 그저 탄소 가격이 저렴한 여객국으로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전 지구적인 탄소 배출 총량은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즉 이런 현상 방지를 위해서는 국제적 제도를 통해 여객국과 영내국의 규제 정도를 비슷하게 조정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EU의 12AM 도입에 대한 문제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12AM은 WTO 가트 조항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가트 제1조와 3조는 각각 최애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2AM은 원산지국의 탄소 배출 정도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국경 탄소 조정을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원산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입상품이 다른 원산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종의 수입상품에 비해 불리한 대우가 발생해 수입상품과 또 다른 제3국의 수입상품, 동족의 국내 상품에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보여 위반 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CBAM은 외교 통상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CBAM 제도 시행 시 새로운 글로벌 무역 장벽으로 작용해 국제적 협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CBAM 제도에 대해 환경 문제를 통상 문제로 확대해 양자 간 신뢰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단독 조치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으며 기타 다른 과세 대상국들의 반발과 보복 관세 등 무역 전쟁 발발의 우려까지 존재합니다. 때문에 CBAM은 결국 글로벌 기후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탄소 중립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CBAM은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CBAM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확한 탄소 배출량 체계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탄소 배출량 측정 기술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CBAM 개정안에 명시된 대로 2025년부터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CBAM은 탄소 누출 차단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약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본 제도의 도입 이후 단기적으로는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감축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가 많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는 CBAM 제도 도입에 반대합니다.
네. 우선 현상 측에서 말씀해주신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탄소 노출에 대한 우려는 저희 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탄소 노출 차단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요. EU 역외 수출 기업들이 만약에 탄소 노출량이 낮은 제품만 역내로 수출하고 반대로 높은 제품은 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 이러한 탄소 노출 차단 효과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작용은 수출 기업들이 판매처가 다양할수록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입법안에 따르면 CBAM의 경우 적용 대상을 최종제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EU 역내 수입 기업들이 최종제 대신 중간제로 수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경우에도 탄소 노출 효과를 차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반대측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찬성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노출에 대한 증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탄소 노출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그리고 중간에 이제 탄소 노출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부족한 것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현재 지금 EU ETS가 시행됐을 경우에 EU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생산 이전을 고려 그리고 계획 중이거나 단행을 한 경우는 시멘트, 석회 및 유리 분야에서 41%이고요. 금속 분야에서 38%이고 석유 및 가스 분야는 15%로 탄소 노출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재 같은 이런 예외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기후 문제의 변화가 시급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빠르게 제도 도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도 기후 변화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몇십 년간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에 대한 심층 감축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온화가 계속된다면 지구 전체 균형이 깨져버리는 티핑 포인트의 온도인 1.5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특정 수준으로 완화하려면 CBAM과 같은 탄소 배출 감축 제도를 통해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하고 CO2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017년 기준으로 1도 상승했을 경우 2030년, 2052년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약간의 문제성은 있으나 제도를 일단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수정을 거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대측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말씀드려주신 탄소 노출이나 아니면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제도, 그 환경 오염에 대한 방지책이 왜 CBAM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왜 이러한 제도의 시행 주체가 EU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EU는 현 환경 문제에 큰 책임이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큰 책임이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도 생각하고, 앞서 저희가 인론에서 말씀드렸듯이 CBAM 제도를 통해서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 인도 등과의 무역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 사실 부작용만 가지고 있고 효과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떻게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우선 반대측에서 EU 국가들이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과거 EU가 산업화를 위해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았고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고 환경 보존을 위한 기술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한 현대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그런 절차를 밟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한 온실가스 분석 전문단체인 카본 브리프에 의하면 1850년부터 21년까지 전 세계 국가별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는 중국이 세계 2위, 브라질이 4위, 인도네시아 5위, 인도 7위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은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통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미국과 중국의 분쟁과 여러 가지 이제 국제 분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희는 CBA 이런 분쟁에 불길을 더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공의 목적, 그러니까 탄소 배출 중립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가짐으로써 국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호무역주의나 기타 통상 문제들은 이미 팽배하다. 그리고 CBA임이 그에 뭔가를 더 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향성을 꺾어주는 좋은 기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개도국의 비중이 크고 개도국 자체에서도 이런 감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도 개발도상국 자체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부분인데, 사실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현재 글로벌 온실가스 중국의 경우에도 현재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매우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2012년도에 2.7%에 그쳤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재 31.5%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GDP당 탄소 배출량도 2005년에 비해서 48% 감소시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소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노력은 많이 보이고 있으나, 사실 CBAM의 시행 기간은 시행 시작일이 2025년 1월부터 시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현재 개발도상국이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해 보이는 노력을 고려하지 않은 시기를 정한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노력은 충분히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보호무역의 관세를 통해서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도국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에 과거에는 환경 관련된 조치나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선진국의 어떤 환경 탄소 노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셨는데요. 저희는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선진국에 대한 책임을 면제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해 드리는 바입니다. 1980년대 저희 나라의 경우 한중 수교 이후에 저희 나라의 대규모 제조업체 공장이 중국으로 넘어갔던 것처럼, 과거의 EU 같은 선진국 역시 중국 등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제조업체 공장을 많이 이전시켰습니다. 그때의 경우에는 싼 인건비 등으로 인해 공장을 이전시켜놓고, 이제 와서 어떤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의 책임도 있지만, 온실가스 분석 전문단체 카본 브리프에 의하면 1850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국가별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위 10개국 중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총 4개국이 상위 10개국에 차지하였는데요. 이를 보면은 선진국에만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개도국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나, 선진국에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CBA의 조항들을 살펴보면요, 최종 합의안 아직 안 나왔지만 최종안의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 중에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 국가에 대한 탄력적인 제도 운영과 그리고 지원에 대한 약속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런 점들은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를 개도국과 선진국이 모두 협력해서 달성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책임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걸 봤을 때 선진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재정적이나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토의정서나 파리협약에서 약속한 개도국에 대한 매년 1,000억 달러 지원을 번번이 목표에게 달성하지 못했고, 그리고 CBAM으로 거둬들인 수익으로 개도국 지원에 제대로 쓰일지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더해가지고 일단 기후 문제의 심각성도 공감을 하지만 이 모든 제도들은 국제법 내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CBAM 제도는 특정 원산지국으로부터 다른 이제 불리한 대우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WTO 가트 조항의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20조의 적용 제외에 대한 조항에서도 그 수출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그 제도를 기술적으로 유연하게 설계를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CBAM 개정안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EU의 노력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결국에는 기후 기금과 관련된 이런 약속들이 이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CBAM은 어쨌든 간에 단순히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들에게만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닌 선진국에도 어느 정도 이익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지원들이 원활하게 이어져서 제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오히려 이후에게 더 유익할 것으로 보았을 때 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2월 CBAM 및 ETS 수정안 24조 A안을 보면요. CBAM이 전 세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파리 협정을 포함한 연합의 기후 목표와 국제 약속을 충족시키는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탈탄소화를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최저 개발 도상국의 기후 완화 및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연합의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이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왜 CBAM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반박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질문 말씀해주신 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왜 CBAM이 필요한가? 지금까지 다자간 협의에 의한 기후 변화 협약들은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이 좀 의심이 되는 바가 있고요. 각 국가는 다자간 협약에 따라서 자국에 맞는 탄소 배출 감축 규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줄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효과성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심지어 코로나19의 이전에 비했을 때도 탄소 배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또한 이제 이런 기후적인 환경의 심각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국제적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6년 태양광 등 친환경 기술의 제품의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협상인 WTO 환경상품 협정이 좌초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도요. CBA 다자 간의 협의를 통한 것이 아닌 선진국 더 앞서 있는 탄소 중립에 더 앞서 있는 선진국을 기준으로 한 이러한 제도들이 시행되는 것이 오히려 탄소 배출 중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CBAM 제도, 그 환경, CO2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제도가 왜 CBAM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듯이 CBAM은 탄소 누출 차단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CBAM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CBAM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 외국 간의 이 탄소 가격 간의 차이가 덜 하게 되면서 EU 역 내에서 그 탄소 집중 산업의 그 집중화를 통해서 이제 감축 목표에도 못 미칠 것 같다는 부작용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대안도 존재합니다. 사실 CBAM 말고도 탄소 가격 하한제라는 것이 IMF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탄소 가격 하한제가 무엇이냐면은 국가별 경제 개발 단계에 따라서 탄소 가격을 다르게 설정해서 이제 2030년까지 도달해야 할 최저 탄소 가격을 이제 국가별 이제 소득에 따라서 75달러, 50달러, 25달러 이렇게 다르게 설정한 것입니다. 탄소 가격 하한제는 CBAM과는 다르게 이제 피터 3일 회계 법인과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의 조사 결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12.3%까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탄소 가격 하한제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다시 가계 소득으로 재분배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장기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를 통해서 GDP 감소 보전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온 바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CBAM 말고도 이런 괜찮은 좋은 대안이 있는데 왜 굳이 효과성도 입증되지 않은 CBAM으로 이런 탄소 감축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BAM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CBAM에 일단 CBAM 시행되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즉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IMF 관련된 이제 어떤 제도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건 그것이 2050년까지 정확하게 1.5도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탄소 제로를 실현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후의 변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CBAM의 수혜자는 단순히 EU나 그 외 선진국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CBAM 시행될 경우에 EU로 수입되는 개발도상국의 상품의 경쟁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내국에 있는 EU 기업들은 이미 감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개도국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최빈국들이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최전선에 있는 최빈국들이 많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UNCTAD에 의하면 지난 60년간 세계 1인당 국민 총생산이 3배 가까이 증가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이 4배 늘어난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비율은 58.6%, 40.9%를 차지했다고 지적한 바가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최빈국들은 홍수로 복수의 4분의 1이 가까이 물이 잠기고요. 거의 100만 가구가 침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500만 명 이상 시대를 당했고 최소 5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수단에서는 기록적인 홍수로 100명 숨지고 50만 명 이상이 대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게브리엘 소아디아 LED 연구원은 지난 블로그에서 지난 50년간 기후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가 69%가 최빈국에서 발생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CBAM의 수혜자는 단순히 EU나 선진국이 아니고 그리고 그 즉시 시도가 되어져야 함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CBAM의 적용에 관해서 즉시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어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즉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더 역효과를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CBAM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려면 우선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안에 따르면 EU 여객국에서 영내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은 제품의 실제 배출량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 하지만 수출국이 그러한 데이터를 판명하기 힘든 경우에 디폴트 배출량을 적용하는데요. 디폴트 배출량 같은 경우는 EU 영내 배출량의 상위 10% 평균치를 적용합니다. 또 이러한 점에서 첫 번째로 우선 탄소 배출량의 측정 기준을 전적으로 EU 정책 당국의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 하므로 국가 간 분쟁 여지가 존재하고요. 또한 탄소 배출량 측정을 위해서는 탄소의 생성부터 저장까지의 탄소 생애 주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탄소 생애 주기 측정하는 기계의 경우 새로 제작하는 설비에는 측정 장비를 개발해서 부착하면 되지만 기존에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과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EU가 타국 간의 어떤 탄소 측정 기술이 상이한 점부터 해결하고 나서 그런 기술 표준이 통일된 후에 CBAM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것이 사실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WTO에서 실시를 하고자 했던 국제 탄소 감축을 위한 제도들이 자초가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측정 기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착오를 거치고 고쳐나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CBAM의 발의를 단순히 반대하는 것보다 기술적인 문제로 반대를 하고 어느 정도의 허점과 결점이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행을 시키고 그 이후에 그 단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제적인 탄소 배출 중립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그 CBAM 제도 시행 이후에 차차 이제 이걸 보완해 나가는 게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측정 기술은 이 CBAM 부과의 가장 기초적으로 하고 들어가야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측정 기술도 미비된 상태에서 일단은 시행해 두고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 차차 바꿔 나가자. 이거는 사실 병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효과성에 대한 의문도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리고 이 CBAM 제도가 그 유럽 EU 안에서는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상 이게 자국 보호를 위한 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게 사실 EU ETS 제도에서 그 CBAM으로 인한 관세와 또 EU ETS 무상 할당으로 인한 이득으로 인한 이중이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상 할당의 폐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CBAM 초기 입법 논의 과정에서는 EU ETS에 대한 무상 할당 폐지가 약속이 되었으나 현재 2021년, 2030년까지 진행될 예정인 EU ETS 4기에서는 탄소 노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100% 무상 할당을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2035년까지도 CBAM에 대해서 10년 동안 그 탄소 노출 고위험군에 대한 무상 할당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사실 자국에 대한 이중이익의 여지가 있는 두 가지 제도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CBAM 제도가 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저희는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반대 측 마지막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성 측에서 앞서 지금 현재 탄소 누출에 대한 그 위험성을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개도국 또한 이런 탄소 누출에 대한 방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앞서 인론에서 말씀드렸듯이 CBAM 제도가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존재하는 바이고, 그에 대한 충분한 CBAM을 대체할 충분한 대체 방안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임은 앞서도 계속 동의한 바이나 이 CBAM 제도는 많은 시행상의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법리적으로 검토했을 때도 GATT 1조와 3조의 위반의 소지가 존재하고, 이제 그 예외 조항이 될 수 있는 20조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CBAM의 탄소 측정 방식에 대한 기술적 미비점도 명백히 존재하며 실제 탄소 누출 방지 효과 또한 미비하다는 비판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환경 문제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이유가 주체가 되어 개도국들이 발전할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는 점 또한 형평성 쪽에서 큰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성공적인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전 지구적 협력입니다. 때문에 통상 규범적 측면과 실제 이행상의 한계점이 분명한 CBAM의 무리한 도입보다는 전 지구적인 지지와 참여를 전제로 한 효과적인 탄소 중립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환경을 위해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CBAM 제도의 훌륭한 대안점 또한 존재하고, 그 자국의 그 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으로 보이는 점이 ETS 제도와 EU ETS의 무상할당 제도와 CBAM 제도의 병행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바가 있는 바이므로 저희는 위와 같은 이유로 CBAM 도입에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해주셨던 무상할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무상할당에 대해서 이는 그 감액을 해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는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CBAM은 현재 관련 업계에서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내 CBAM이 이전까지 시도되었던 다자 간의 협의를 통한 국제기후 협약과 이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기존 협약들은 각국의 상황과 사정에 맞게 자체적인 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국제적인 탄소 감축의 달성 여부는 미비하였고요. 오히려 그 대기 중 탄소 농도가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의 수준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국제적인 즉각적인 조치가 시도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CBAM이 오랜 협의 기간 끝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일정 계도 기간 이후 즉시 시행될 것을 보았을 때 탄소 배출 감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더 이상 탄소 배출로 인한 책임은 선진국에게만 부담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CBAM과 같은 일반적으로 현재의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문제들은 선진국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것이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1850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가별 부적 이산탄소 배출량을 살펴보았을 때 중국이 2위, 브라질이 4위, 인도네시아가 5위, 인도가 7위인 점을 보았을 때 선진국의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과 선진국의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정리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선진국의 책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같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와 관련된 조치들이랑 이런 제도들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각 국가의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지구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는 이미 탄소 배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미 충분히 이런 문제점에 대한 기간이 충분히 이미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